저희 상품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아래의 방법을 통해 연락 주시면 응대해 드리겠습니다. 빠르게 변동하는 글로벌 금융시장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투자처를 찾고 싶은 분들은 저희 본부에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유동훈입니다. 글로벌 시장 이야기 시간입니다. 글로벌 투자 전략 세워보는 시간이죠. 제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포를 자극하는 매도 조언. 아직은 혹하지 말 것. 시장이 조정을 받고 변동성이 생기니까 참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이 꼭지를 찍은 게 아니냐. 많은 분들께서 2021년 말 2022년 초를 비교를 하시면서 어떤 걱정스러운 얘기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그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증시의 흐름을 보고 있으면 확연한 어떤 흐름의 변화가 생긴 것은 감지할 수 있습니다. 나스닥이 빠졌고요. 나스닥 100이 그 빠짐의 폭이 컸습니다. 반면에서 러셀 2000은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는 그런 구간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한 달로 놓고 보면 러셀이 10% 이상 급등을 했고, 반면에 나스닥 100은 마이너스 3.35%. 지금의 흐름 자체를 보고 있으면 지난주 말까지로 봤었을 때 대형주를 팔고 중소형주를 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과거에도 비슷한 예가 있었어요. 작년 말에 10월 달 말입니다. 이 중소형주가 퍼포먼스가 훨씬 높게 들어왔죠. 25%나 상승을 했고요. 대형주는 빠르게 올랐다가 계속 이렇게 옆으로 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올해 연초까지만 하더라도 별로 못 오르는 모습이고 오히려 이렇게 빠졌던 모습까지도 나왔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때도 중소형주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늘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연초에 하는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그때 분석을 했었을 때는 아니다, 대형 기술주가 여전히 좋아 보인다, 매그니피센트 7 쪽이 좋다라는 얘기를 여러 번 해드렸죠. 실질적으로 퍼포먼스를 보시면 올해 7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자그마치 72.5%를 상승했기 때문에 요 시어가던 때 대비해서는 정말 많이 오른 겁니다. 그래서 약 6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에 중소형주는 오히려 25%에서 쭉 퍼포먼스가 안 나오는 기간이 6개월 이상 나왔지만, 반면에 이 대형 기술주가 이렇게 큰 폭의 상승을 했습니다. 워낙 이런 퍼포먼스가 높다 보니까 지금 7월에 들어서 이렇게 빠지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반면에 중소형주가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 괴리는 15%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을 하는 것이, 계속해서 중소형주가 올라가고 대형주는 빠질 거냐? 저희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은 이제 키 높이 맞추기 정도의 어떤 모습이지 펀더멘탈을 자세히 들여다봐야 되는 시기다라고 얘기를 해드립니다. 자, M7에 어떻게 보면 이 시가총액의 확장이 워낙 높았기 때문에 20%까지 떨어졌던 것이 34%까지 올라갔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을 했고, 이게 지금 떨어져서 내려와서 30%대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저희는 이 트렌드는 계속되는 트렌드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그만큼 S&P 500 중에서 또는 나스닥 100 중에서 이 매그니피센트 7의 이익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해드립니다. 또한 이 선진국의 이 상대적인 매력도를 구해보더라도 어떤 모습이 나오고 있냐면, 나스닥 100의 매력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 이후에 S&P 500도 상승 여력이 있지만 훨씬 더 낮은 숫자. 그러니까 나스닥 100은 30, 그리고 S&P 500은 8, 그리고 러셀 2000은 5.7. 결국은 상대적인 펀더멘탈을 들여다봤었을 때는 중소형주의 매력도가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는다, 이제는, 이런 판단이 듭니다. 자, 매그니피센트 7, MGS ETF, MAGS ETF, 이런 것들은 결국은 기업들의 펀더멘탈을 보면서 투자를 하게 되는데, 최근에 엔비디아의 주가의 커렉션이 굉장히 컸고요. 또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어떤 데이터 센터 관련된 이슈도 나왔었고요. 또 테슬라의 실적에 대한 두려움도 나왔기 때문에 큰 폭의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들여다보는 상대적인 매력도는 이 네 종목이 상당히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전체적으로도 7개 종목의 매력도가 상당히 높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나스닥 100이 30%였다면 그거에 2배 반이다, 이 정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결국 펀더멘탈을 들여다보는 입장에서 투자를 한다면, 매그니피센트 7의 비중이 지금 30%인데 저희는 이거를 35%는 들고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MAGS, Magnificent Seven의 숫자를 볼까요? 3년 동안의 이익 증가율이 자그마치 111%입니다. 여기에 PER이 28배. 그러면 28배 나누기 111 하면 0.3 이하죠. 이게 패그입니다. 패그. 0.3의 패그. 저희는 매력도가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이익 증가율이 50%대, 19%대, 14%대로 떨어지지만 그만큼 이익은 계속 늘고 있는 것이고요. ROE는 정말 높은 수준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적인 매력도가 이 정도로 높다라고 나온다면 저희는 여전히 MAGS를 좋아하지 러셀 2000을 더 좋아하지는 않는다라고 얘기해 드립니다. 자, 러셀 2000을 한번 보겠습니다. IWM이라는 ETF죠. 작년, 올해 이익 증가율이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수익률이 안 좋았었겠죠. 근데 최근에 들어오는 이유는 내년을 기대하면서 19%, 내후년 17%, MAGS, Magnificent Seven보다 이익 증가율이 앞으로 좋아질 거다라는 예측이 들어가요. 그 이유는 금리가 인하될 거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반기에는 금리가 인하 안 됐죠. 그러니까 실적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지만 하반기에는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라는 기대가 들어가면서 이익이 늘어날 거다라는 게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3년의 이익 증가율로 따지면 27.4%입니다. 자, 그렇다면 PE가 지금 23배 나누기 27, 0.9 정도 되는 거죠. 패그가.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중소형주를 막 지를 수 있느냐? 저는 불안합니다. 그래서 잔존가치 모델상의 매력도로 보더라도 약 6% 미만으로 나오고 있다는 게 중요하겠죠. 반면에 Magnificent Seven은 세 자릿수가 나오고 있다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은 결국 중소형주와 대형주에 있어서 여전히 대형주에 초점을 맞추는데 중소형주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눈을 돌리자 이 정도인 것이고요. 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얘기하는 러셀 1000으로 들여다봤었을 때 그 안에서 성장주냐 가치주냐를 놓고 봤었을 때도 답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IWF라는 1위부터 1000위까지의 성장주들, 대형주, 중형주 이런 회사들의 이익 증가율을 보시면 올해 21%, 내년에 19%, 내후년에 13% 해서 3년의 이익 증가율이 62.9%입니다. PER이 26배, 그럼 26배 나누기 62 거의 0.4 수준의 패그가 나오는 거죠. 상당히 매력이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요. 잔존가치 모델로 보더라도 80%대의 숫자가 나온다라는 거고요. 반면에 러셀 1000 가치로 봤었을 때 숫자가 어떻게 나오냐면 올해 마이너스, 내년에 14%, 내후년에 8%. 이익 증가율이 훨씬 낮죠. 그래서 3년의 이익 증가율이 2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PER이 낮은 거예요. 15.68 나누기 20 했었을 때 패그가 0.7에서 0.8 정도니까 여기도 나와 있듯이 아까 보여드렸던 성장이 더 매력이 있지 가치가 매력이 있다. 예, 매력이 있기는 해요. 왜? 1 미만이니까. 그래서 이런 숫자를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되고 마찬가지로 러셀 1000 가치의 매력도는 잔존가치 모델상으로는 5.5%가 나온다. 결론을 내려드리겠습니다. 여전히 대형주 위주고 여전히 성장주 위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당연히 가치주와 중소형주도 봐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비중에 있어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15%에서 20% 정도만 가져가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인플레이션을 보겠습니다. 자, PC 인플레이션 숫자가 발표가 됐죠. 2달 연속으로 0.2% 미만이 나오고 있어요. 전달 대비해서. 그러면 0.2 곱하기 12 했었을 때 2.4%. 그러면 이제의 이 PC 인플레이션 숫자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유지될 거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PC 인플레이션은 지금 현재 어느 정도죠? 2.5%. 계속 이런 모습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원 PC 인플레이션 마찬가지죠? 2.6%. 계속 이런 숫자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 2%에서 2.5% 수준에서의 안정적인 모습이 근원 PC 인플레이션에 나왔을 때 현재의 기준금리가 5.5%라면 너무 높다라는 거죠. 금리가 인하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금리의 인하의 속도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은 좀 빠르게 일어나는 거 아니냐. 9월, 11월, 12월 이렇게 세 차례 연속으로 인하를 하고 그 다음에 쉬고 또 이제 내려서 결국 내년도 4월 말까지 그러니까 내년도 하반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100%의 확률로서 4.0에서 4.25로 만드는 거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낮춰주는 거죠? 1.25%를 떨어뜨려 준다. 즉 내년 하반기 갈 때까지 5차례 정도의 금리 인하가 예상이 된다.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자, 4.0에서 4.25의 인플레이션 2.0에서 2.5다. 요거는 적절한 수준이에요. 더 이상 금리를 떨어뜨릴까? 그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천천히 1.0에서 1.5% 정도의 금리를 인하하는 스케줄이 나온다라고 보신다면 그 구간 동안이 계속해서 골디락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과거에 이 IT 사이클, 인터넷 사이클이 들어왔었을 때 재밌는 거는 1995년 2월 달에 이때가 금리를 마지막으로 올렸던 때입니다. 그리고 금리를 빠르게 3차례 내렸던 때가 이때입니다. 98년 9월에서 11월 3차례 연속으로. 자, 그랬더니 어떤 모습이 나왔냐면 이런 급등이 나왔어요. 자, 우리도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상승이 나왔고 그리고 나서 금리를 빠르게 3차례 내리고 나서 또 폭등이 나왔습니다. 자, 이 모습은 나스닥으로 보면 더 확연하게 나타나는데 여기와 여기죠. 이렇게 오르던 게 이런 가파르기로 오릅니다. 나스닥이 그만큼 금리가 인하되면서 유동성이 풀렸었을 때 인터넷 사이클의 어떤 그 성장을 기대하면서 큰 폭의 상승이 나왔죠. 그래서 이번에도 금리를 만약에 3차례 빠르게 내려주면 저희는 나스닥 100 위주의 상승, AI 관련주들 위주의 상승이 크게 두드러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상당히 많은 분들이 공포를 자극하는 얘기를 합니다. 어떤 숫자냐면 S&P 500의 움직임과 S&P 500을 이퀄 웨이스로 똑같은 비중을 두고 만들어서 본 차트와의 어떤 비교값을 보시면 2년의 이 움직임으로 계산했었을 때 이렇게 요 점선 15% 초과 수익률을 달성을 S&P 500이 했었을 때, 그러니까 시가총액 기준으로서 했었을 때 그때가 버블이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큰 폭의 하락. 이렇게 꼭지, 여기는 훨씬 더 많이 갔죠. 30%. 여기는 20%까지밖에 안 갔고 여기는 딱 이제 2020년에 15%.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어떻게 그게 중요합니까? 결론적으로는 실적이거든요. 기업들의 실적입니다. 이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죠. 여기서 이만큼 더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결국 실적이 좋냐 안 좋냐라는 겁니다. 여기는 실적이 안 좋았는데도 이랬습니다. 거품이 나왔죠. 근데 지금은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장단금리차가 역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이 하락할 거다. 언젠가는 그럴 수 있죠. 이게 다 회복이 됐었을 때 저희가 다음 시간에 장단금리차 역전 현상과 경기 침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힙합 래퍼 시간에 들여다볼 텐데 어쨌든 저희가 계속 얘기해 드리는 것은 장단금리차 역전 현상이 유지가 되는 가운데서 경기 침체가 빠르게 일어날 것 같아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내년 연말까지 경기 침체는 없다. 이 얘기를 정말 수십 번도 더 해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은행의 여신이 이렇게 늘고 있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계속 늘고 있어요. 이게 이렇게까지 갈 겁니다. 이 과정에서 경기 침체 오지 않습니다. 예대율이 급등을 하고 나서 천천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수준에서는 경기 침체가 안 와요. 이렇게 훅 올라가고 나서 옵니다. 요 구간이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출이 늘어나는 구간이 상당히 경기에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드립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지금 주식 보유자와 비보유자의 소비 심리의 차이는 이렇게나 크죠. 주식이 좋기 때문에 소비 시장도 안정적이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줍니다. 앞으로도 물론 빈부의 격차가 확대될 수 있겠지만 미국의 어떤 이 자본시장으로 생각했었을 때 여전히 미국 증시에 대한 투자가 비중이 높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많은 분들께서 6대4 전략이라고 해서 60% 주식, 40% 채권의 투자 전략을 여태까지 펴왔다면 평균 수익률이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결국 9.4%, 9.7% 이런 평균 연복리 수익률이 자그마치 지난 100년 가까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신다면 가끔씩 이런 모습이 나오죠. 그게 2022년이었고요. 결국은 이게 다시 이제 회복을 하면서 채권의 수익률도 어느 정도 안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금리가 빠르게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가정이 들어가면 연간 4에서 6% 정도의 수익을 올리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채권에 있어서 채권의 비중은 20%에서 30%만 들고 가면 된다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6대4가 아닌. 그래서 이렇게 보여드리면 글로벌 자산 배분에 있어서 주식 비중을 여전히 저희는 80%를 가져간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식에 대한 자금 흐름은 굉장히 빠르게 여전히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어디서 유동성이 들어와서 주식을 살 거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요. 첫째, 금리를 내려주면 금리, 유동성이 확대가 됩니다. 따라서 주식을 더 살 수가 있고요. 전체 자산이 지금 현재 주식으로 봤었을 때 전체 금융투자 자산 중에서 62% 정도를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 숫자가 68%까지 확대될 거다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동성의 확대와 실질적으로의 주식에 대한 비중의 더 확대 이런 부분들이 주식을 끌고 갈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금에 대한 걱정들 또 금에 대한 투자를 생각을 하시는 분들에 있어서는 결국 경기 침체가 오느냐 안 오느냐가 중요합니다. 요즘에 금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지만 여기에 나와 있듯이 경기 침체가 오면 금 가격이 급등을 하겠지만 경기 침체가 안 오면 금 가격은 빠진다가 맞다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경기 침체가 오느냐 안 오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기업들의 움직임과 실적을 보고 있으면 경기 침체가 올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자, 실적을 보시면은 이렇게 이익 증가율이 9.8%로서 2분기 숫자가 전체의 41%가 발표가 됐는데 올라가고 있어요. 전체적인 숫자를 보고 있으면 1, 4분기의 숫자가 5.9%입니다. 근데 2, 4분기가 거의 10%대로 확대가 됐다. 이 정도는 그만큼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는 거죠. GDP 성장률이 확대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컨센서스를 보시면 올해 전체가 11%, 내년이 14.8%. 그러니 이익 증가가 높아지고 있다. 결국은 경기가 급격하게 하락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아틀란타 연은과 뉴욕 연은의 GDP 숫자를 볼까요? 지금 2, 4분기 숫자가 어떻게 나왔죠? 2.8 예상보다 높게 나왔어요. 전년 동기 대비로 계산하면 2.8로 계산하시면요 거의 3% 수준입니다. 이번 분기라고 하죠. 3, 4분기 아틀란타 페드 2.8% 그리고 뉴욕 연은 2.7% 결국 2.7에서 2.8 정도의 숫자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경제 성장률이 계속 유지가 된다는 것은 저희가 판단할 때 경기 침체, 급격한 하락장 연결시켜서 보시면 안 됩니다. 경제 성장률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서 3, 4분기에 실적이 또 발표가 되면 지금 2, 4분기 계속 나오고 있고 3, 4분기 실적이 또 발표가 되면 또 계속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캘린더 기준으로서 연초 대비해서 최대 많이 빠진 폭을 보는 맥시멈 드로우다운이라고 해서 MDD를 보는데요. S&P 500 기준으로서 겨우 5%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10%까지 갈 수 있냐? 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과거에 평균적으로 안 간 적이 훨씬 더 많죠. 결국은 지금 현재 시점이 어느 정도의 펀더멘탈을 보여주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일부에서는 또 이런 얘기를 하죠. 러셀 2000이 러셀 1000 대비해서 PER로 계산했었을 때 정말 싸 보인다. 네, 그런 종목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종목을 사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저희는 이익 증가율로 계산했었을 때는 러셀 1000의 매력도가 여전히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금융위기, 경기 침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미국의 금융자산, 재정 건전성 이런 걸 들여다보면 재정 건전성이 정말로 좋다라는 거죠. 어떤 금융위기가 시스테믹 리스크라고 해서 체계적 붕괴가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라고 얘기를 해드립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지금 공포와 탐욕 지수도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국가별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있어서 여전히 저희는 나스닥 100, 한국에 대한 비중, 대만에 대한 비중, 베트남, 인도에 대한 비중을 중요시 여기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가운데서 신흥국의 매력도를 짚어보면 여전히 코스피가 가장 매력이 있다라고 나옵니다. 자, 반면에 중국에 있어서는 저희가 투자를 안 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골치 아픕니다. 금리를 또 내렸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M1, M2, M1 증가율 마이너스 M2 증가율을 했었을 때 마이너스예요. 정부가 유동성을 풀 수 있는 여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모습 굉장히 안 좋다라고 저희는 보여지고요. 또 중국의 부동산이 가장 골치 아픈 부분인데 전체 대출에 여전히 많이 떨어뜨리긴 했습니다만 26%나 됩니다. 너무 커요. 이 부분의 문제점. 부동산의 어떤 센티먼트는 정말 최악이다. 이런 부분을 감안하면 중국에 대한 투자에 있어서는 조심스럽게 들여다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업종별로 놓고 보더라도 저희의 투자 포트폴리오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여전히 저희가 계속해서 IT를 좋아하고요.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IT 안에서 중소형주를 들여다보자. 요 정도입니다. 그 이외에 금리 민감한 전기차 부품, 바이오 헬스케어, 신재생 에너지, 건설, 주택 이쪽에 대한 투자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금 실적의 움직임을 보고 있으면요. 해외 비중이 높은 기업들일수록 이익 증가율이 훨씬 더 높다라는 게 확연하게 나옵니다. 여기서
가장 달러의 약보합세 추세로 갔을 때 이익 증가율이 높은 쪽이 어디냐? 여기에요. IT입니다. IT. 저희는 여전히 IT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대표적인 ETF의 매력도를 들여다보더라도 매그니피센트 7, 반도체, 매그니피센트 7, 계속해서 매그니피센트 7, 반도체, 그리고 AI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전히 반도체와 AI에 대한 초점을 맞춘다. IT 업종에 대한 초점을 맞춘다. 대형 기술주에 대한 초점을 맞춘다.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요. 글로벌 기업 1위부터 30위를 보더라도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이런 쪽에 포진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IT 업종 1위부터 30위를 들여다봤었을 때도 이제 볼 수 있는 부분은 중소형주들도 들여다보자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상당히 많은 분들께서 걱정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걱정을 좀 덜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정말 IT 업종, AI 업종, 대형 기술주가 끝났다라고 생각이 들 때 그런 얘기를 해드릴 겁니다. 아직까지는 앞으로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4년이 될지 모르는 기간 동안에 대형 기술주와 AI 사이클과 IT 업종에 대한 투자는 여전히 중심을 가지고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